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و از این پس باز هم به ناچار این کار را ادامه خواهیم داد. Be right down to the bottom of it. It's absolutely.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합니다.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페이든 왕 단종의 생애 마지막을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지난 6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2024년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에 나온 기록이자 한국 영화 역대 25번째 기록인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왕과 사는 남자의 1,000만 관객 돌파가 갖는 의미와 흥행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보도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1,000만 관객 돌파에 대해 전했습니다. 역대 국내 개봉작 가운데 34번째, 한국 영화로는 25번째 1,000만 영화이며 사극 장르로는 첫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왕의 남자에 이어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이후 4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설 연휴와 3.1절 연휴 특수로 관객을 빠르게 모았는데 개봉 5일차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더니 12일째 200만 명, 20일째 600만 명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우리 영화계의 단비 같은 소식이자 1,000만 돌파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가치와 즐거움을 입증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흥행 배경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비극적 결말이 예고된 단종의 생애를 다루면서도 유배된 단종과 충신 엄홍도의 숨겨진 이야기에 상상력을 보태 관객들의 감정선을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무거운 권력 다툼 대신 인물 간 관계와 감정에 집중한 서사, 장항준 감독 특유의 재치가 더해져 백성의 시선에서 역사극을 새롭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의 추천으로 영화를 관람했고 슬프면서도 교훈이 있는 영화였다는 목소리와 재관람하고 싶다는 관객들의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단종과 엄홍도의 이야기가 담긴 강원도 영월군 지역은 관광 특수를 누리는 등 2026년 상반기 최대 히트 작품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더했습니다. 두 보도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1,000만 관객 돌파 소식을 전했습니다. 단순히 흥행 소식을 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침체된 극장가와 한국 영화계의 현재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관객 수준과 흐름을 그래프로 함께 제시해 시청자가 흥행 추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개봉 이후 관객 동원의 속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OTT 플랫폼의 확산으로 영화관 관람 문화가 약화되고 영화 소비 방식도 변화하면서 영화계가 위축되어 온 흐름을 함께 짚었습니다. 아울러 폭력성 등 자극적 요소를 앞세운 콘텐츠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 영화는 완성도 있는 이야기와 감정에 호소하는 서사를 갖춘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여전히 관객을 극장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등장이 국내 영화계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기록이 한국 영화계에 시사하는 바를 조금 더 확장해서 다뤘다면 보도의 의의가 한층 더 풍부해졌을 것입니다. 최근 어린 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재질도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법무부가 기준 연령 하향을 제안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하면서 공론화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도는 연령 하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도 함께 다뤘습니다. 제도 확연과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처벌 강화가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소년사법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전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고, 시민참여단체와 대국민 정책 제안함 운영을 통해 4월 말까지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공론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최근 범죄 증가와 제도 악용 우려 속에서 왜 다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함께 설명했는데요. 소년 범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함께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커졌습니다. 이 보도는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함께 처벌 강화만이 해법은 아니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촉법소년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기간별 촉법소년 범죄 건수와 연령 하향이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함께 제시됐다면 보도의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추후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이 보완된다면 이 사안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삶 만족도가 OECD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자살률도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격차까지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삶 만족도에 주목했습니다. 데이터처가 밝힌 2024년 기준 삶 만족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24년 기준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4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울과 걱정 정도를 보여주는 부정정서 역시 전년보다 상승해 3년 만에 다시 악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 차이도 살펴봤는데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삶 만족도는 5.8점으로 평균보다 0.6점 낮았고 500만 원 이상 가구는 평균을 웃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도 함께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자살률이 다시 상승했다는 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202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전년보다 늘어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민의 삶 만족도와 자살률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보여줬는데요. 삶 만족도가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물고 자살률도 다시 상승했다는 수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여전히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평균 수치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만족도에 소득 수준이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개인의 심리 상태나 주관적 감정으로만 보지 않고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같은 사회 경제적 조건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관련 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보도의 이해도와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는 3월 21일과 4월에 선보이는 그룹 BTS의 공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공연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암표 거래와 티켓 사기, 안전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티켓 관련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관련 사기 게시글 110여 건에 대해 삭제 차단 요청을 했고 일선경찰서에 전담팀을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연 당일에는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기동대와 일선 경찰 인력 4,800명과 서울시 현장 대응 인력 3,400여 명을 투입해 인파 관리와 안전 대책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BTS 컴백 공연과 관련한 불법 암표 판매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월부터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광화문과 고양 공연 관련 암표 1,800여 장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 티켓 105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도는 암표 가격이 정가의 최대 9.12배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보도는 BTS 공연을 둘러싼 암표 거래와 티켓 사기, 공연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와 함께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불법 거래와 이로 인한 피해,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 문제까지 함께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대형 공연이 단순한 문화 이벤트를 넘어 공공의 질서와 안전, 소비자 보호가 함께 요구되는 사안임을 보여주며 그 사회적 파급력과 관리의 필요성을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실제로 공연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 문제로 인한 공연장 인근 주요 지하철역은 일정 시간 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고 주요 상권이 밀집된 건물은 전면 폐쇄를 결정하는 등 서울시와 민간 기업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인근 상권과 시민들에게는 현실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와 주변 상인 등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우려와 불편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BTS의 공연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공연 열기 이면에 놓인 혼잡과 불편, 주변의 부담까지 함께 다뤘다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의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대 이류원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류원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이 불안할 때마다 오히려 이 선호 심리가 올라가는 원자재가 있는데요. 바로 금입니다. 이번 성공기업은 채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모은 중고금을 고순도 골드바로 재탄생시켜 유통한다고 합니다. 어디서도 만나보기 힘든 이 공정 과정을 또 가까이서 담았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송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성공기업인과 이른 아침 만나는데요. 소비자들이 판매한 금을 다시 고순도 골드바로 정련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모 대표. 요즘 금값이 높다 보니 금 매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볼 수 없는 골드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송을 통해 샅샅이 볼 수 있었습니다. 골드바의 재료는 돌반지나 황금 열쇠 등 중고 금 제품들이었습니다. 금 제품들을 녹이고 정련해서 만드는 건데 정련의 첫 번째 단계는 불순물을 걸러낸 금 성분을 추출하는 겁니다. 바로 용해라고 하는데요. 금은 왕수라고 불리는 홍합 용액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왕수는 염산이 3, 질산이 1 비율로 섞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흙과 같이 탁해지는 색깔에 이게 골드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맞나 싶었는데요. 이후 환원제를 투입해 금을 고체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침전된 금이 모아진 용기. 하지만 우리가 아는 금의 색이나 모양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이후 분말 금을 초순수로 깨끗하게 세척 후 물기를 빼는 작업을 거치고요. 네모난 용기에 분말 금을 담습니다. 금보다는 우리가 아는 흙에 가까워 보이는 금 분말로 가득 찬 용기. 800도 온도에서 수시간 건조를 마치고 나면 이후 뜨거운 불로 들어갑니다.
금의 녹는 점은 무려 1064도라고 하는데요. 용용된 금을 골드바틀에 맞게 싹 부어주면 우리가 익히 아는 그 골드바가 탄생합니다. 금은 오래전부터 확실한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온 만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자연스럽게 금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금을 채굴할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더 좋은데요. 예전에는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국내 업체로부터 매입해서 골드바를 생산했다면 자원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금을 고순도 골드바로 생산해 다시 판매하는 구조를 택했다고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 성공기업은 2024년 재활용 금을 활용한 고순도 금 생산과 제품에 대해 미국의 UL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여기서 공개된 첫 번째 성공 레시피, 바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받은 재활용 금 생산 역량이었습니다. 완성된 골드바를 금속 막대에 매다는 모습이 방송에 담겼는데요. 어떤 과정일까 들여다봤더니 바로 전해 정련 작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습식 정련을 통해 만들어진 골드바의 순도를 높이는 공정입니다. 20시간의 전해 정련을 거친 금은 정말 황금빛이 반짝반짝한 순도 높은 금의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건조와 용용 과정을 거치고 나면 99.99%, 구가 4개인 포나인 골드바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성공 기업의 레시피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제조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순도로 생산된 골드바는 그럼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로 다양한 모양과 중량으로 본사에서 재가공을 거치는데요. 다양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금을 이렇게 얇게 늘리는 압연 과정을 필수로 거칩니다. 얇게 압연을 해서 절단을 하면 100g짜리 골드바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올해가 또 말의 해이기 때문에 말 모양 한돈 제품이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요즘은 금값이 워낙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그만큼 금 투자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 0.5g이나 1g 등 적은 중량의 제품도 인기가 많은데요. 성공기업은 자체적으로 각양각색의 제품을 디자인하면서 여러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금 품귀 현상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공기업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성공기업은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로의 유통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 성공 레시피는 오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확보였습니다. 오랜 신뢰를 기반으로 꾸준하게 운영을 해나갔기 때문에 높은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었는데요. 성공기업의 다음 목표, 바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회사로 도약하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습니다. 성공기업이 한국 귀금속 시장을 선도해온 것처럼 세계 시장에서도 승승장구하길 응원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류현 학생 이번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방송을 통해 본 골드바의 생산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골드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더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또 성공기업의 운영 과정을 보면서 역시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꾸준함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는 그 동력이 되었다는 말에 공감이 됐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또 품질을 우선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겠죠. 지금까지 숙명여대 이루현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인해서 중동의 정세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관련 보도도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번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원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이 이란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지 9일 만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을 했습니다. 4차 핵 합의를 앞두고 전면전을 선택한 것인데 먼저 이번 전쟁의 의미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주간 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평화의 대통령이라 부른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수도 테헤란을 폭격했습니다. 예.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무모한 전쟁, 외교적 도박 등에 비유하며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댄 케인 합참 의장을 비롯한 미군 지도부가 군사적, 전략적 위험을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이 단기적으로 미 본토에 임박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를 했지만 예.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집중 로비가 트럼프의 결정을 가속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핵 위협을 수십 년간 주장한 네타냐후로서는 미국이 상당한 해군력을 이 영내에 집결시킨 상황에서 이를 최적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트럼프는 이란인들에게 우리가 군사 공격을 끝내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또한 올해 3월 말로 예정된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트럼프가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쟁은 이 이란 핵 문제에 국한된 군사작전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판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지난 1일 니케이 아시아는 이번 전쟁의 의도를 에너지 무기화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는 국제 원유 수송을 차단하는 극단적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표적인 3대 분야는 동맹, 기축통화,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예. 이번 전쟁의 숨은 표적은 중국의 에너지 의존도라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은 미국이 이란을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자 선출에서 직접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친미 인사를 통한 사실상의 이란 정권 교체를 달성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전쟁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응을 규탄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론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관련 기사 정리해 볼까요? 네, 연합뉴스 TV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영국 이 세 나라 정상은 이란의 무분별한 공격을 비판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우리와 동맹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 이란 내 군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주권 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 교체를 선동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즉각적인 전쟁 중단과 외교 협상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뉴스핌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외무성은 지난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에 대해 불법 무도한 침략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천지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페트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미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공습이 국제 질서를 더 흔들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아와 중남미 측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나루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번 공격이 중동을 파국 직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쿠바의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아 외무장관은 국제법 및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옹호하거나 또 정당성을 부여하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란 측의 사태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면서 이란 국민의 자유와 중동 안정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지한다면서 호주는 억압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이란 국민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란을 영내 불안과 테러의 근원으로 지목을 하면서 핵무기 획득을 막고 국제 안보 위협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일본 외무성은 중동의 상황은 에너지 안보를 포함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큰 우려 속에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전쟁으로 이란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로 긴장감이 휩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있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언론도 현지의 상황이라든가 정부 대응에 대해 상세히 보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 여파로 중동 지역 항공 운항의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외국민 귀국 지원에 속도를 냈습니다. 네. 지난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출발한 직항편이 인천에 도착을 했죠. 또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에이타드 항공 전세기가 현지 시간 이날 정오 한국으로 출발했었습니다. 예. UAE와 협의를 통해서 아부다비발 인천행 항공편도 순차적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UAE 측과 하루 한 편의 민항기를 재개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에 대해서도 추가 대피 지원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민을 이집트로 옮기는 2차 피난 계획과 지원 방안도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바레인 외교장관과 전날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조속한 귀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예.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이스라엘,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등지의 우리 국민이 각 공간의 지원으로 인근국으로 대피 또는 귀국을 완료했습니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이번 전쟁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여러 분석들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목을 해볼 만한 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4주에서 6주 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이 작전 수요를 맞출 충분한 무기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작전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이끌 지도자 후보군 여러 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군사작전 종료 이후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미 이란 전쟁의 종전 중재를 시도하는 국가가 있다고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 항복이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의 전제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번 전쟁이 언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 한편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파가 선출이 돼서 미국과의 화해는 멀어져 보입니다. 한겨레는 이란 강경파 후계자 선출 전쟁 장기화 대비를 이라는 사설을 해서 미국과 이란의 강경 대치 상황으로 미국이 전쟁의 출구 전략으로 인위적인 체제 전복을 시도할 경우 지난 아프간, 이라크 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중앙일보는 이란 전쟁 와중에 다음은 쿠바, 트럼프 동시 전쟁 현실되나? 라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서 쿠바와의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한편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그러나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국영 방송을 통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령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이라는 건 사실 그 자체로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걸 역사가 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언론 역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을 텐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전쟁의 무서움과 소중한 인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보게 됐습니다. 네. 전쟁 보도에 대한 한국기자협회 윤리 광령을 보면 공익성, 독립성, 정확한 정보를 담은 진실 추구, 인권 존중, 갈등 및 차별 조장 금지, 추측 보도 지양 등입니다. 여기에 국가의 존엄성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허위 정보를 경계해야 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국가 간 전쟁이니만큼 언어의 사용, 해석 역시 정확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쟁의 원인, 상황, 의미, 각국의 입장과 주변군 상황까지 입체적으로 접근해서 상세히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이 유가 급등 등 국제 경제 불안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유동성에 대한 보도가 많았는데요. 중요도와 정확성에서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예. 우리 국민도 전쟁으로 함께 불안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명확성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언론의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원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